순자야, 너 아직도 반찬이나 팔아? 나 이제 건물주야. 건물주.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김치통을 나르는 김순자의 손은 40년 세월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김치 양념이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무거웠던 건 김치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 40년 친구였던 그 여자가 건네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반찬이나 팔아? 나 이제 건물주야. 건물주. 그 말은 칼날처럼 순자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그 눈빛,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그 표정을 순자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밤밤 인생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장하겠습니다. 김순자, 올해 65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면 시장에 나와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동치미, 깍두기, 백김치, 오이소박이, 고들빼기 김치,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갔고 손님들은 순자의 손맛을 기억했습니다. 겨울이면 동치미 국물이 시원하다고 단골들이 줄을 섰고 여름이면 열무김치가 아삭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순자의 가게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작은 가게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순자의 옆 가게는 이미란이라는 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제는 안 하니까요. 미란이와 순자는 40년 전 같은 노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25살이었고 막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순자는 시골에서 상경해 남편과 함께 작은 새빵을 얻어 살았고 미란이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대문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 좌판을 깔고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에 500원. 그때는 그것도 비싼 값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장사했고 눈이 오면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함께 울었고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김밥 얼마 팔았어? 나 15줄, 너는? 나도 비슷해. 오늘 비 와서 손님이 없네. 그래도 우리 힘내자.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미란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갔고 순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미란이가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들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 함께 자랐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뛰어놀고 어머니들 장사하는 옆에서 숙제를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 두 사람은 35이 됐고 좌판에서 벗어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 가게였습니다. 순자는 반찬 가게를, 미란이는 김밥과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5년 미란이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미란이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습니다. 15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미란이 가게에 가서 도왔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아들을 키웠습니다.
미란아,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순자야, 나 어떡해. 애를 어떻게 키워. 우리가 함께 키우면 돼. 걱정하지 마. 그로부터 5년 후 2010년 이번에는 순자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투병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도 과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가 순자를 도왔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도왔고 밤새 함께 울었고 장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내 마음 알아. 나도 겪어봐서 알아.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견뎠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아픔, 같은 세월을 살아온 진짜 친구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면 말했습니다. 저 둘은 진짜 친구야. 세상에 저런 우정도 있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란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샤넬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지만 미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진짜야. 300만 원 주고 샀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 장사로 어떻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을까? 미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건물 하나 샀어. 종로에. 작은 건데 그래도 건물은 건물이잖아. 순자는 놀랐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미란아. 축하해. 고마워, 순자야. 너도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미란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친구가 건물 하나 샀다고 해서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자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미란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순자가 인사를 하면 대답은 하는데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도 미란이는 건물주들하고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미란이는 또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찌 재킷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란아, 요즘 장사 잘 되나 봐? 미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는 무슨, 나 이제 건물 임대료로 살아.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와. 순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0만 원. 자신이 한 달에 버는 돈의 4배였습니다. 대단하다, 미란아. 순자야, 너도 건물 투자 생각해봐. 요즘 건물이 돈이 되더라.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거든. 그것도 아들 결혼 자금이야.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자야,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 만들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무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2024년 여름 미란이는 아예 반찬 가게를 접었습니다. 건물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을지로였습니다. 미란이는 이제 매일 명품 옷을 입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주 행세를 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 가게였던 미란이 자리는 다른 상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미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임대료를 받으러 올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미란이는 순자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순자야, 아직도 힘들게 일하네. 좀 쉬면서 살지. 순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미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몸 생각해야지. 우리 나이가 어디야. 그리고는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렇게 변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인회관 2층 작은 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장 상인 30명 정도가 모였고 순자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시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됐고 큰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미란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저녁 쏠게요. 다들 고생 많으시니까.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건물 3개 생겼거든요. 오늘 기분 좋아서 쏩니다. 그 말에 다들 감탄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 건물이 벌써 3개나 돼? 대단한데? 미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종로 하나, 을지로 하나, 이번에 명동에 하나 더 샀어요. 다 작은 건데 그래도 임대 수입이 쏠쏠해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와요. 상인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2천만 원. 평생 장사해도 벌기 힘든 돈을 한 달에 번다니. 순자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와 눈이 마주쳤고 미란이가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직도 반찬 장사하지? 힘들겠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동정보다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먹고는 살아.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자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 거야? 몸 상하면 어쩌려고. 차라리 건물 투자 같은 거 생각해봐. 요즘 건물이 돈이 되거든. 한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미란 씨 말이 맞아. 순자 씨도 이제 좀 편하게 살 때도 됐지.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근데 순자 씨, 건물 살 돈이 있어야 사죠. 평생 반찬 장사로 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건물 투자라니 순자는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야, 혹시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까? 이자 받고 친구니까 싸게 해줄게. 월 2%만.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지금도 행복해. 순자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각자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예약해 놓은 곳이었고 고급스러운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이 넘는 코스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술이 따라졌습니다. 미란이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서 마치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상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란이는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건물 투자 모임이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란이가 설명했습니다. 건물 공동 투자예요.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 갖는 거예요. 최소 5천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0만 원. 노후 자금으로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미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너무 좋아서 1억을 더 넣었죠.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원금은 그대로고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요즘 그런 투자 사기도 많던데. 미란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건데 사기일 리가 있나요? 제 건물 3개가 다 이 투자로 산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투자 회사도 제대로 된 곳이에요. 등록된 회사고 계약서도 다 써요. 몇몇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돌렸습니다. 명함에는 건물 투자 회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투자 담당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 미란이가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해봐요. 노후 준비해야죠. 반찬 장사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넣으면 한 달에 80만 원씩 나와요. 반찬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지금처럼 살래. 미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반찬이나 파는 거죠. 기회가 와도 못 잡으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친구니까 알려주는 건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원래 보수적이잖아.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는 잡아야 하는데.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이는 순자를 무시하고 다른 상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 미란이는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다들 맛있게 드셨죠?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총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란이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내밀었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 친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다른 상인들 앞에서 가난하다고, 기회를 못 잡는다고, 평생 반찬이나 판다고 조롱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뭔가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아들 잘 키웠습니다. 건물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나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이는 왜 변했을까? 돈이 생겨서? 건물이 생겨서?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데 옆 가게였던 미란이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반찬 장사하는 김순자예요. 젊은 부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그들을 보며 미란이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미란이도 저렇게 젊었고 저렇게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란이가 다시 상인의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물 투자, 관심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나이 많은 상인들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걱정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투자회사 담당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할게요. 계약서도 준비해 올 거예요. 일주일 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상인회관에 투자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함을 나눠주었는데 금박으로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로 설명했습니다. 건물 사진들이 나왔고 수익률 그래프가 나왔고 계약서 양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미란이는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네, 저 건물이 제가 투자한 종로 건물이에요. 정말 수익이 좋아요.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3년간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6%, 연 20% 가까운 수익률이죠.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건물이 정말로 있는 거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처럼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상인들은 그 서류를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네.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믿을 만하지. 미란이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근데 등기부등본 보고 안심했죠. 그리고 첫 달부터 바로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8명의 상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5천만 원씩 넣은 사람이 5명, 7천만 원 넣은 사람이 2, 1억 넣은 사람이 1명. 총액은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전부 넣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달에 8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는 말에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지만 노후가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이제 여러분도 건물주예요. 한 달 후부터 수익금 들어올 거예요. 상인들이 기뻐했습니다. 미란이를 고마워했습니다. 미란 씨 고마워요. 좋은 기회 소개해줘서. 미란이가 웃었습니다. 친구들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죠. 그때 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수익이 난다니. 세상에 그런 투자가 있을까?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란이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 놓치면.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투자한 상인들에게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넣은 사람은 80만 원을, 1억 넣은 사람은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미란 씨 말이 맞았어. 정말 돈이 들어오네. 나도 믿길 잘했어. 상인들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후회하죠? 안 한 거.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2달째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몇몇은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달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란이는 변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늦게 내서 그래요. 다음 달에는 제때 들어올 거예요. 상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달째 수익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미란이에게 연락했지만 미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 담당자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미란이 연락처 알아요? 왜요?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와서요. 연락이 안 돼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미란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수익금은커녕 연락이 2달째 안 돼요. 그제야 순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인의 모임이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미란이한테 투자한 상인이 모두 8명이었고 총액은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7천만 원 넣었어요. 손주 대학 등록금이랑 제 노후 자금 전부예요. 어떡해요?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1억 넣었어요. 집까지 담보로 빌린 돈이에요. 이거 못 받으면 집 날아가요. 회의실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같은 시장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란이가 건물주 행세를 했던 것, 상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 수익금이 끊긴 것, 연락이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친구분 이름이 뭐예요? 이미란이야. 40년 친구였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건물이 종로, 을지로, 명동에 있다고 했어요? 응, 그렇다는데.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 사건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미란이라는 사람 건물 투자 명목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미란이가 정말 사기를 친 거야? 네, 엄마. 그 사람 건물 3개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다 빌린 돈으로 명품 사고 건물주 행세한 거예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친구가 사기꾼이었다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당장 시장으로 갈게요. 피해자분들 모아주세요. 제가 무료로 법률 자문해 드릴게요. 민호야, 내가 정말? 네, 엄마. 제가 변호사잖아요. 엄마 친구분들 도와드려야죠. 다음 날 아침 아들 정민호가 시장으로 왔습니다. 정민호는 서울 5대 로펌 중 하나인 바른법률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을 여러 번 해결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8명이 상인회관에 모였습니다. 정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란 씨가 한 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건물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고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수익금을 줬던 거예요.
자전거 돌리기죠. 한 상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단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이미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란 씨가 건물 3개 있다고 자랑했는데 혹시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본 사람 있으세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정민호는 노트북을 꺼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미란이가 말했던 종로, 을지로, 명동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건물들 소유주가 이미란이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 명의예요. 한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란 씨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아마 건물을 잠깐 빌려서 사진 찍고 자기 건물인 것처럼 속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민호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이미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란 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3억 원 넘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신용카드 연체까지 완전히 빚더미예요. 한 상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정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사는 데 쓰고 건물주 행세하는 데 쓴 거죠.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호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 다단계 금융사기방조죄. 고소장은 60페이지가 넘었고 증거 자료도 빼곡했습니다. 정민호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미란이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명품 구매 기록을 찾아냈고 건물 사진이 어디서 찍힌 것인지도 밝혀냈습니다. 정민호는 로펌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미란이의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김호호로부터 5천만 원 입금. 같은 날 명품 매장에서 800만 원 출금. 2024년 4월 3일 이호호로부터 7천만 원 입금. 일주일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200만 원 결제.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사치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건물 구입이나 임대 관련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명품 매장 CCTV도 확보했습니다. 미란이가 샤넬 가방을 사면서 직원에게 말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일 비싼 거로 주세요. 돈 많아요. 건물 3개 있거든요. 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40년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미란이가 자랑했던 건물 사진들은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이미지 검색으로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미란이는 그 건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SNS에 올렸습니다. 종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옆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 첫 번째 건물. 작지만 소중해. 하지만 그 건물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고 미란이는 단지 건물 앞을 지나가다 사진을 찍은 것뿐이었습니다. 정민호는 투자회사 담당자도 추적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란이의 사촌 오빠였고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명함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만든 가짜였고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아침 경찰이 미란이 집을 급습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고급 빌라였습니다. 미란이는 명품 잠옷을 입고 있다가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며 말했습니다. 이미란 씨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이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무슨 사기를... 저는 건물주예요. 건물이 3개나 있다고요. 경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해 봤습니다. 당신 명의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에서는 명품 가방 30개가 나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모두 정품이었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총 가액 2억 원 상당. 드레스룸에서는 명품 500벌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도 많았습니다. 신발장에는 명품 신발과 구두가 50켤레 넘게 빼곡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일회 식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 어떻게 샀습니까?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당신 명의 재산은 없고 빚만 3억이 넘습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산 거 아닙니까? 미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명품을 압수했습니다. 증거물로 확보하고 나중에 경매로 넘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빌라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건물주라더니 사기꾼이었네. 맨날 명품 들고 다니더니 다 남의 돈이었구나. 경찰서 조사실에서 미란이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건물은 없었고 투자금은 자신의 사치 생활에 썼으며 수익금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돌려막기 했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미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났어요. 건물주처럼 살고 싶었어요. 명품 사고 싶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고 나중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40년 친구도 있던데 그 사람한테는 왜 사기를 쳤습니까?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무시한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그 친구를 무시하고 싶었어요. 저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대했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우정을 돈 때문에 버렸군요. 미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민호가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란이가 자랑하던 건물 3개 중 명동 건물이 마침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건물 주인이 파산해서 은행이 경매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어머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명동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감정가가 15억인데 제가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으로요. 엄마 명의로 낙찰받을게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도 건물주 되세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그 돈 내가 쓰거라. 결혼도 해야 하고.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처럼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 차례예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준 게. 한 달 후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정민호는 12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은 순자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김순자 65살에 생애 처음으로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그 건물은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만들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건물만 있어도 300만 원이 들어온다니. 그런데 순자는 결정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계속하기로.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반찬 장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자신의 손맛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노후 걱정이 없어졌고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이미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상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순자도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7천만 원을 투자했던 박영숙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시장 상인입니다. 30년을 같이 장사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영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 투자하면 한 달에 8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건물 3개 샀다고. 저는 손주 대학 등록금이랑 제 노후 자금 7천만 원을 다 넣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손주는 대학을 못 가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정민호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1억을 투자했던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증인, 1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피고인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었어요. 피고인을 왜 믿었습니까? 피고인이 실제로 명품 옷을 입고 다녔고 건물주라고 자랑했어요. 등기부등본도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게 위조된 거였지만 그때는 몰랐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민호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돈을 찾았지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재판장이 피고인 미란이를 쳐다봤습니다. 미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이미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은 40년 친구를 포함한 8명의 선량한 시장 상인들로부터 총 4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평생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란이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고 부자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까지 속이게 됐습니다. 특히 순자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미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추징금 2억 원을 납부하라. 미란이는 울먹이며 끌려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0년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 상인들이 순자와 정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아들분 아니었으면 우리 돈 못 찾았을 거예요. 정민호 변호사님, 은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배상금은 제가 강제 집행 들어가서 받아낼게요. 미란이한테 숨긴 재산이 있는지 다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민호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미란이가 자식 명의로 숨겨둔 예금, 친척 명의로 사놓은 주식,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전부 압류해서 경매로 넘겼습니다. 명품 가방 30개는 중고 명품 거래소에 팔았고 총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미란이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총 회수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3천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80% 이상을 돌려받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미란이가 출소 후에도 계속 갚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미란이에게 출소 후 매달 100만 원씩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순자와 정민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들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좋은 아들 두셨어요.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감사 만찬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전에 미란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순자가 앉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순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씨 덕분에 우리 돈 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건물주 되셨다며? 축하해요. 명동에 건물 있다고 들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이 명동 건물 하나 제 명의로 사줬어요. 작은 건데 그래도 임대료는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찬 장사 안 하시겠네요? 건물주가 됐는데.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거예요.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반찬 장사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손님들이 제 반찬 좋아해 주시는데. 그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역시 순자 씨는 달라요. 미란이는 건물 생겼다고 우리 무시했는데 순자 씨는 건물주가 돼도 여전히 겸손하시네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반찬 장사가 좋아요.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제 손맛을 좋아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아들 정민호,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미란이 이모 면회 안 가보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가볼까? 40년 친구였으니까. 일주일 후 순자는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가 나타났습니다. 미란이는 푸석푸석해진 얼굴로 순자를 마주했습니다. 명품 옷은 온데간데없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왜 그랬어? 우리 40년 친구였잖아. 왜 다른 상인들을 속였어? 미란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욕심이 났어. 건물주 되고 싶었고, 명품 사고 싶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고, 나중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열등감이 있었어.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한테 열등감? 왜?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을 잘 키웠잖아.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근데 내 아들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백수로 놀고 있어. 그게 부러웠어. 그래서 돈으로라도 너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40년 친구였는데.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미워서 온 거 아니야. 그냥 40년 정이 있어서 왔어. 근데 이제 우리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친구로서는 끝이야.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미란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순자야, 내가 건물주 됐다며? 축하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미란아. 출소하면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해.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명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임대료를 현금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입니다. 100만 원이요. 순자는 그 돈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이라니.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2층 사무실, 3층 사무실, 4층 사무실을 돌아보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하지만 순자는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시장으로 나가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고 순자는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건물 사셨다며?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거예요. 건물은 건물이고 반찬 장사는 제 일이니까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반찬이 맛있나 봐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아들 정민호,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어묵볶음.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자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매일 만들어줄게.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우리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너희가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민호야, 내가 변호사 된 거, 내가 정직하게 산 거,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자랑이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건물 관리는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 반찬 장사할 거야. 그게 내 삶이니까. 손님들 만나는 게 좋고 내 손맛 좋아해 주시는 게 고마워. 건물은 덤이야. 진짜 보물은 너희들이야. 그날 밤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미란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그 덕분에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줬고 결국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건물은 덤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는 초라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고 미란이는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 친구였지만 이제는 남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의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란이 다른 시장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대요. 하루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데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친구 배신하고 사기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의 몰락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명동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만들어도 건물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건물주가 됐습니다. 미란이는 건물주 행세하다가 감옥에 갔고 순자는 정직하게 살다가 진짜 건물주가 됐습니다. 순자는 건물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응,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동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 관광객들, 직장인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 지금 우리 건물에 있어. 커피 마시고 있어. 고맙다, 아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변호사 됐고 엄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5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당당한 눈빛.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 살았어.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아들 바르게 키웠고, 친구 배신당했지만 결국 이겼어. 건물주도 됐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떳떳하다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여전히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시장으로 나가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건물주가 됐어도 순자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시장의 반찬 할머니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누가 무시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건물주 되셨다며? 그래도 계속 장사하시네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제 인생인걸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건물보다 정직이 중요해요. 그게 제가 평생 배운 거예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은 달라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순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 맞습니다. 순자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아들이 있고 정직한 삶이 있고 떳떳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무시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남들이 건물주니 뭐니 하면서 자랑할 때 주눅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조금 늦어도, 조금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순자처럼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만드는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설거지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정직한 삶입니다. 순자는 건물을 물려준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훌륭한 변호사가 됐고 결국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인생은 정직한 사람 편입니다. 조금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순자가 건물주가 되기까지 6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경험, 무시당했지만 이겨낸 경험, 정직하게 살아서 결국 성공한 경험.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밤 인생사연이었습니다.